준산동 동화쌤입니다. 비상국어. 이게 뭐 마지막 땅? 마지막 땅. 그냥 마지막 땅. 어떤 땅에서 집에서 땅을 갖고 있는데 팔았던 마지막 땅일지 아니면 개발하는 마지막 땅일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땅의 가치가 중요하겠고 그렇겠지. 그제 땅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다 아는 거고, 이 마지막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로 마지막인가를 알아야 이 소단원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거겠지. 그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들어가는 눈으로 추측해보는 거야. 제목은 주제로 들어가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리할 때는 마지막 땅은 뭐뭐뭐뭐이다 라고 해주고, 시험 볼 때도. 근데 어떤 특성이 있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소설이든 시든 어떤 거든 제목을 중심으로 여기는 특성을 들어가고 여기는 주제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이걸 바탕으로 글을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어는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거지.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거든. 이제 문학작품에서 키여서. 근데 이 문학작품의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고, 생산은 만드는 거니까 생산은 작가일 테고, 작가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용은 독자가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작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가가 생산하는, 이 작가와 독자가 대화를 하는 건데, 이 대화의 매개체가 작품이라는 거지. 그런데 작가는 작가의 시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시대와 독자의 현대의 시대가 대화를 하는 거야. 과거와 현대의 대화야.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한정지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작가는 과거의 사람이고 나는 현대의 사람인데 미래를 살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가 그랬거든.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라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것은 옛날에 썼지만 현대도 살아있고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원래는 살아있지 않지만 유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뭐를 통해서? 독자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대의 대화다. 미래를 위해서. 왜? 이 작품이 또 미래를 향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 자, 다음. 문학작품 자체를 살펴보는 게 원래는 기본이야. 이게 문학작품은 이게 왜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이 촘스키라는 언어학자는 이 문장의 단어의 구조, 배열들이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거야. 왜? 있는 데서 작품 자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 자체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소설의 이론이라든가 수사법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뭐 줄거리나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구조적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 작품 안에 온전히 있으니까 내재적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구조적 절대적인 내재적인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외재적이라고 하는데, 이 내재적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외재적은 작가는 이렇게 나오고 독자는 이름이 바뀌어. 그래서 느꼈어, 깨달았어, 배웠어, 생각했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독자가 효과를 받기 때문에 효용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론이라고 붙었을 때는 이게 논점일 수도 있고 관점일 수도 있고 비평의 기준일 수도 있고 시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효용론이라고 그러고, 이 작가는 글을 쓰기 때문에 이건 표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표현. 자, 이런 것처럼 작가는 생산하지만 이 작품을 어떻게 생산하면 이런 식으로 생산을 했거든. 자신의 시대 안에서 이걸 만들었잖아, 얘가 이렇게. 근데 읽을 때 독자는 효용론으로 이런 식으로 읽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을 자기 시대적 기준으로 읽어.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와 현대의 시대의 교점이 되는 데서 작품이 있는데, 얘가 생산을 할 때 이 작품은 내재적으로 요 동그라미, 색연필로 된 동그라미 안에겠지만 이 영향을 준 요것들은 전부 다 작가의 영향이겠지. 근데 문제는 요거를 쓸 때 또 결정적으로 이 작품은 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거지. 이 시대를 반영해서 시대 반사, 그림자형. 그럼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시대의 특성, 시대의 느낌들을 반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시대 반영론이라고 그러지. 시대 반영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작품 자체를 하는데 이 인간이지. 작가들이 쭉 있지만 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 인간이 고유하다고 느끼는 특성을 뭐라 그래? 원형이라고 그래. 원형. 근원적인 형태. 자, 공무도와 간의 물은 탄생, 양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탄생이면서 죽음을 뜻해. 그렇게 이런 원형 비평, 신발은 이동, 인간관계를 뜻해. 그 다음에 녹색은 우리나라는 독을 뜻해. 독, 서양은 독, 우리나라는 그린이고. 그래서 몬스터피가 녹색이야. 실제로는 구리가, 우리는 철분으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지만 몬스터는 구리가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녹색인데도 독은 독을 뜻해. 서양에서는. 이런 것처럼 원형 신상이나 이 원형들이 체계화된 게 신화야. 그리스 로마 신화, 한국 신화. 신화적인 의미가 이 작품에 뭐가 있나 하는 신화 비평. 이런 것도 추가로 더 있어. 근데 이제 최고봉의 비평론은 이 작품을 A 독자는 이렇게 수용하고 B 독자는 이렇게 수용하고 C 독자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 각기 다르게. 이 A, B, C 독자의 차이점, 수용의 차이점을 가지고 그 현대사회를 이해하든지 독서하는 방향을 이해하든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든지 이런 것들은 최고 관점의 비평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거는 빠져있어. 요것도 신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업이 많이 안 돼서 많이 못 나와. 이 원형도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업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 그만큼 풀 수 있는 만큼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생산을 할 때 형상화는 형태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작가는 문학이기 때문에 예술성이 있어야 돼. 문학은. 예술성은 뭐가 있어야 되냐? 감동을 하면 된대. 감동은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하는 건데 이 예술 자체를 예술미라고 할 때 이걸 미학이라고 그래. 그치? 이렇게 예술은 미학이고 이 미학은 감동을 추구하는데 이것들이 마음속에서 미학을 추구하면 심미적이라고 그래. 그쵸?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인간이 생각하는 건 아름다운 걸 만들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독자가 수용을 하고 이게 공감을 하는 거지. 이 공감은 같을 공감이야. 그러면 이 감을 하면 느껴서 마음이 움직여. 이게 감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술이라는 거야. 감동을 하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공감을 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뜬금없이 이렇게 탁 나오면 뭐가 있어야 돼? 봐봐. 좀 비판. 이거를 그냥 수용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거네. 근데 이 비판은 문제는 뭐냐면 이 비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그 단점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교 판단이라는 의미야. 비판은. 비교 판단이라는 거는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있어. 논술을 하는데 어떤 애가 공통점 쓰라고 해서 썼는데 점수가 낮대. 차이점을 안 써서. 이렇게 하면 이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인정되지. 이건 공통상황이니까.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두드러지지. 그러니까 공통점을 물어보면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고 차이점을 물어보면 공통점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공통점을 물어봤을 때는 공통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건 8대2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건 뭐라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판정은 당연히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되지. 판단을 주관적으로 내리더라도 근거 자체는 뭐여야 돼? 객관적이어야 되지.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내서 판단을 이야기한다는 걸 비판이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런데 보면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수용은 독자가 하고 생산은 작가가 하고 문학작품을 매개로 이 매개체라는 게 뭐야? 이 매자가 뭐야? 중매하는, 연결하는 물체라는 뜻이야. 그러면 매개는 뭐냐면 A와 B를 연결하는 이런 뜻이거든. 이게 매개물이거든. 그런데 요게 뚜렷하게 이렇게 다리처럼 형체가 있으면 매개체라 그러고 근데 이 형체가 약해서 여기서 변화하는데 빠르게 속도를 변화시키는 건 재촉하는 촉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학에서는 매개로 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야. 소통이니까 대화야. 자, 시험에서는 문학작품의 수용, 독자. 이거는 뭐만 보면 되냐면 서술어를 보면 돼. 독자는 뭐뭐 깨달았어, 느꼈어. 그러니까 서술어를 명확하게 보면 깨달았어, 느꼈어, 생각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뒤에 게 뭐라고 나와도 작가는 이렇게 나와. 주어를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건 주어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고 이건 서술어 중심으로 판단하면 요거는 배경을 중심으로 시대나 연도가 나와. 명확하게. 시대나 연도. 무슨 시대, 무슨 연도. 이렇게. 기간을 범주로 한 단어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시험에서는 문학작품의 수용 생사를 도식화하여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네? 이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을, 그러면 이게 감상법이라는 거지. 감상법이면서 감상한 거를 객관적인 비판을 잘 하잖아. 그래서 공감만 들어가면 감상이야. 아? 그래서 느꼈어, 깨달았어 하는 중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상을 비판적인 시각을 객관적으로 해주면 그건 평론이라고 그래. 비평론이야. 그러면 자, 이 감상하고 비판하는데 이게 왜 하필이면 적절성이냐. 평가를 하는데 적절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긴밀성도 있고 타당성 이게 맞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긴밀성 이거랑 좀 가까워야지 너무 멀면 안 되지. 이런 걸 쳤을 때 요게 작품의 적절성이라는 단어예요. 적절한 평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적당하냐 좀 뭐냐 가장 옳은 것은 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걸 찾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효용론에 입각해서 가장 적당한 게 뭐냐. 근데 이 시각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 효용론을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고르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적절성이지. 됐죠?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그럼 공동체는 삶인데 우리라는 것과 공동체는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공동체는 마을 공동체나 이렇게 좀 좁혀서 이야기한 차원인 것 같아. 사회문화적 가치, 사회문화에서 그럼 이거 뭐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하면 전체 다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사는 것.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시험에는 마지막 땅에 드러나는 사회문학 가치. 그럼 사회문화적 가치가 뭔지가 주제겠네. 이 가치에 입각하여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중요한 건 땅이라겠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마지막이라겠네. 됐죠? 자,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예. 그럼 가치겠네.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제 가치라는 건 뭐냐?
갑과의 위치야. 그럼 갑이라는 거야. 그런데 갑이라는 건데 이 가치에다가 요 관점을 보잖아. 그 값을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에 대한 관점. 이 가치관을 따르게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이 세계는 세상을 보는 눈이고, 나를 보는 눈은 또 인생관이라고 그래. 그러면 인생관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고,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의 관점이고, 이 가치관은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을 보는 게 가치관. 가치관을 바라보는 방법.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인데, 공동체니까 사회의 공동체는, 자, 다문화 가치. 자, 그러면 문제. 얘가 있는데, 이 가치 중에서, 이 내신 범위 내에서 뭐가 나왔느냐가 중요하겠지. 다문화. 이 다문화 가치 존중하는 이유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이민도 많이 오고, 외국 국제 결혼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고유 민족만 강조해서는 세계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일민족에서 다문화로 포인트를 옮겼지. 지금은 자, 생태 환경의 보호. 이거는 생태 자연 환경을 보호 못하면 이 생태는 자연을 중심으로, 이 환경은 그 인문을 중심으로를 나눠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 그 다음에 타인의 존중과 배려. 이게 뭐, 이런 배려, 존중, 이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논리겠지. 근데 생명 존중. 이게 제일 근원적 가치라고 뜨겠지. 이거는 민주시민의 논리라고 뜰 테고. 평화와 공존. 이거는 이제 거대한 큰 목표. 가장 큰 목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순서로 정하면 생명 존중이 제일 먼저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뭐겠어? 생명 존중은 나고, 그 다음에 타인 존중 배려와 다문화 존중. 이거는 남이니까, 이건 개인 차원이고, 이건 개인. 사회 차원도 있지만, 개인적인 측면, 요거는 뭐라고? 사회적인 측면. 이 개인과 사회는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배경적인 측면. 요거는 목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지. 나눠주면. 목표. 자, 이렇게 봤을 때 사회문화가 가치를 생각, 고려, 고민, 숙려, 깊이 생각하는 거 숙려. 재고라는 것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거고, 재고. 쓰는 단어가 고려, 고민, 숙려. 작품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생산하기 위한, 왜? 이거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독자인데, 이 독자가 생산하기 위한이라는 것은 작가적인 거거든? 근데 이건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아. 그러면 글쓰기를 가르쳐야지. 이건 보기잖아.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수용할 때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을 알면, 생산한 방법을 역으로 추구하면 그 생산한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거든. 상호 시너지 효과로. 그런 거는 되어 있는데, 뭐 생산하기 위한. 근데 요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지금처럼. 세트게 실어줄지도 모르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소설이니까 수용하고 읽는 건 맞는데, 생산하기 위한 거는 작가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장문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산하기 위한 것은 방법을 살펴보면 이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 특징적이 또 제가 뭘 찾아야 되는데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시험에서는 마지막 단에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인물이 나오겠어요. 인물 캐릭터가 중요하겠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가치가 있으면 가치 갈등이라는 거가 나오거든? 윤리에서. 그럼 가치 갈등을 하게 되면 가치끼리 충돌을 하지.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아까 이 가치들을 내가 종류별로 쫙 해줬지. 진짜 중요한 건 생명 존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가치 갈등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럼 우선순위에서 가치의 순위를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어. 인물 태도를 평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태도를 비교하거나 인물의 행동에서 이게 적절했는지 인물이 이걸 하는 게 더 맞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나올 때 가치 갈등의 후순 순위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거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돈이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그럼 명예와 생명 할 때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택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 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인 존중 배려와 돈이다. 그럼 돈 상태계하고 돈하고 하면 돈 무조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것만 가치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 차원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응? 개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생각들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가치 갈등의 순위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작품의 수용. 이거 독자 수용론, 효용론, 용자야. 이거 똑같아. 그 다음에 작가 표현론, 생산 표현한다. 표현법, 수사법, 표현하는 방법. 수용, 근데 이렇게 원래는 생산 먼저 쓰고 수용 먼저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어서 본인들도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 원래는 이거부터 생산부터 써 거의 다. 근데 거꾸로 잡아놓은 이유는 자,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수용, 작품에 드러난 다양한 삶의 방식, 진짜 다양하니까 차이가 있겠죠.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그 다양한 삶마다 사회문화적 가치를 명확한 단어로 써놔야 된다. 수업 중에 얘기를 해주면 우선순위 특히 얘기하면 주의 깊게 들어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 이 가치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에 따라 나는 돈이면 나는 돈이 가치인데 저기는 저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게 뭐라고? 비평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사회문화적 가치를 해석한다. 그리고 평가한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자, 이게 가치관을 만드는 방법은 경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이건 감정이겠고 이건 경험이겠고 그치? 이건 체험이겠고 이거는 뭐라고? 이성이겠고 이거는 감성이겠고 이해됐어요? 이래서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자, 사회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 준다, 수여한다, 부여한다, 부가한다, 첨부한다. 자,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무엇이 관점이겠지. 잘 드러나도록 작품을 생산함. 이거 만드는 거네. 그럼 생산이 있네. 여기도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작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써놨나? 생산하는 방법, 수용하는 방법까지 쓰나? 근데 이 수용하고 이렇게 읽었어. 근데 이 생산이란 의미가 작문인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문학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간주는 법률 용어인데 무엇으로 여김, A를 B라고 여김, A의 상황을 보았을 때 B라고 여긴다, B라고 판단한다 이런 뜻이야. 간주한다. 간주하는 가치. 그리고 문학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가치.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여기는. 판단하는 가치를 다룬다. 그러니까 경험, 생각, 느낌. 이건 체험이라겠고, 이건 팩트 사실이고, 이거는 뭐라고? 이성. 이건 감성이라고 그랬죠. 다양한 가치의 존중, 생태, 배려, 생명 존중, 평화. 이게 5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5가지 중에 하나가 뭐고, 이거 왜 등이라고 했으니까 뭔지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외우고, 이거 평가해놔야 돼. 요거 풀 때는. 그러면 금방 푸니까. 자, 거기에서 소설이 마지막 땅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땅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재지. 봐봐. 요 제자는 주제야, 주제. 이거는 소재고. 그러니까 소재는 글감이라고 그러는데, 글감 중에서 주제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소재를 제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걸 평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주제부터 읽는 거야, 주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이렇게 자본주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지. 자본주의 반대가 뭐야? 자본주의, 자본이 중심이다. 공동생산, 공동하면 공산주의야. 자본주의 반대는. 민주주의 반대가 사회주의고. 됐어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적 특징이 있어. 자본. 돈이 최고라는 거지. 물질이 최고라는 거고. 자본주의적 무엇에, 이거 뭐겠어? 자본주의를 생각한다고. 도시화. 가치관 아니야? 뭐라고? 도시화. 뭐라고? 도시화. 도시화의 세태? 자본주의적 도시화. 세태는 뭐야, 세태? 봐봐. 세상의 태도. 세상의 양태. 세상의 상황. 태는 수동태, 능동태 할 때 태와 똑같아. 그 세상의 태, 세상의 모양.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게 세상의 모양이라고. 근데 자본주의를 하려면 도시화 산업화가 근간이었지. 그래서 이게 도시화야. 근데 자본주의적 도시화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도시화 산업화가 돼서 왜 자본을 집중해야 되니까 자본은 이해됐죠? 자본이 집중해야 되니까 도시화 산업화가 돼. 도시로 모여. 도시로 집중. 그랬을 때 도시 땅값의 가치는 인식은 굉장히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그러면 분명히 구세대와 신세대는 다르게 차이를 느끼겠지. 구세대 때는 이게 자본주의라고 했고 도시라고 했으니까 신세대는 도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구세대는 농촌을 중심으로 생각할 테고 이 농업 중심이니까 농업하고 여기는 산업화잖아. 산업화에서는 땅값, 빌딩값 엄청 비싸니까 이걸 팔아갖고 이문을 내야 되지, 자본으로. 이거는 농업이니까 삶의 원천이니까 그냥 땅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거는 땅을 나는 지니겠다. 이거는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겠지. 됐죠? 그러니까 땅을 둘러싼 강노인과 원미덕 사람들의 갈등. 그러면 원미동 사람들은 도시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뭉친 사람들이겠지. 그제? 왜 도시화가 되면서 생긴 신도시 아니면 도시의 외곽의 동네이면서 개발을 하고 싶은 개발을 필요로 한 동네 이렇게 되겠지, 그제? 근데 여기에 강노인은 9세대일 가능성이 크지, 강노인. 그러면 이 둘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안 읽어도 되지. 안 읽어도 되고. 그러면 이게 도시화 산업화가 언제 됐냐? 1980년대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하던 1980년대다. 그러면 이 시간적 배경도 압축이 되지. 그러니까 신도시가 이름이 뭐냐? 그럼 원미동이다. 그러면 공간 시간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냥 묶이지, 주제에. 됐죠? 그런데 이걸 쓰려면 시점이 강노인 시점에서 쓰면 이 신산업, 도시화 산업화를 하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 못할 거고 원미동 사람들 입장에서 쓰고 그렇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제3자의 입장에서 써야겠지. 그런데 이 주제 자체를 봐봐. 주제 자체가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A 인물과 B 인물, 구시대 인물과 신세대 인물의 가치 인식을 다 작가도 알아야겠지. 제3자면서 작가도 다 알아야 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주제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태도, 수동태, 능동태처럼 세상의 모양새가 자본주의인데 그런 일상 속에서 비교해서 판단해보자. 뭘 비교해서 판단했냐? 9세대와 신세대, 농업시대와 산업화시대,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을 비교해서 판단해보자. 그런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일상을 비교해서 판단해보니까 이 주제에
시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1980년이니까 현대고, 이제 이거를 아주 길게 쓰지는 못했으니까 단편 소설이고, 근데 어떤 소설 안에서, 소설 안에서, 큰 소설 안에서 연달아서 원미동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갔으니까 연달아 작품 활동한 연작 소설이라는 거지. 자, 됐죠? 자, 이렇게 다 이걸 연결해서 주제를 중심으로 보니까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인 배경, 그러면 원미동이 있겠어 실제로?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실제 있어? 몰라요. 가상의 동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근데 원미동의 이름이 이 원자가 한자로 쓰면 근원에다가 미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쓸 것 같아. 근원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봐라 라는 걸 수도 있고,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뤘다.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그러면 왜 소박하다고 그러냐면 엄청나게 뭐 재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소시민. 이 사람도 소시민. 소시민과 소시민들의 생활. 그래야 뭐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원미동 사람의 소박한 삶을 무엇있게? 현장감 있게? 사실감. 사실감, 현장감, 사실감, 사실이나 현장이나 구체가 사실이란 단어로 나타나는 거네, 그죠? 자, 그래서 그래 짜임. 그러니까 저 제재 연구는 이렇게 됐고, 이거 왜 거꾸로 내려가지? 자, 이거 잠깐 보면. 이렇게 글의 짜임은 구조라고 그러면 가출구의 만들조, 구조, 단계. 근데 소설은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시간 경과고, 이거는 감정의 높이라고 해요. 감정의 높이. 감정의 높이. Y축은. 그래서 감정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발단 보니까 문제는 원미동의 땅값이 엄청나게 황금값이 되었지만 강노인은 자신의 땅 팔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농업 맞네,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대립구도를 뚜렷하게 했을 때 전해지는 메시지가 명확한 거고,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인 죽음은 있지만 이제 문체는 작가 스타일로 쓰는 거니까 특별하게 뭔가 작가 개성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인물 나오는 거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은 원미동이고 1980년대는 시대 배경이 되는 거고, 시대 배경, 역사 배경, 사회 배경. 이 사건 자체는 갈등이란다. 이 갈등이 있으려면 직갈자와 등나뭉치로 비비 꼬여가지고 있으려면 분명히 이 인물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여야 돼요. 그래서 강노인이라는 각 캐릭터는 농사하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발단으로. 그런데 황금값이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느냐라는 게 자본주의 가치에는 안 맞는다는. 자본주의 가치는 효율성이라는 거죠. 효율성. 그런데 이 농사를 짓고 하는 거는 생명 존중이고, 생명 존중. 이게 생태적.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생명 존중, 근원 존중, 아니면 명예, 뭐 이런 것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전개는, 근데 주위에서 땅을 팔라는 주위의 권유를 무시하자. 권유. 회유. 꼬신다는 거. 권유하고 회유의 차이는, 이거는 꼬셔가지고 그쪽으로 유인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꼬시고, 이게 권유는 이게 권유하는 사람이 이익이 없는데, 회유하는 사람 자체도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시한 채 농사를 지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팔아야 같이 팔려가지고 개발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네. 그죠?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발단하고 전개해요. 그러니까 배경을 만들고 전개. 그런데
이렇게 전개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회유라는 단어까지 썼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 전개를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위기가 발생을 하겠죠. 강노인이 농사 문제로, 강노인의 농사 문제로 점차 불만이, 점차라는 거. 소설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불만이 가득 쌓인 동네 사람들은 압박, 그럼 이 협박, 이 회유와 압박의 차이에 대해서도 구분을 해야 되고, 압박하여 농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까지 했어. 중단하라. 그럼 요구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절정에서는 그러면 이 충돌이 폭발 지경까지 이르러는 거죠. 이게 정수리 정자예요. 그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꼭대기. 강노인의 땅을 팔 거라는 소문, 이건 소문이죠. 그럼 이거 누가 소문을 냈느냐? 그러면 이 소문을 내기 위한 전 단계로 소문의 그 근거, 나름의 소문이 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도 책에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수업할 때 이거 신경 써야 돼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럼 땅 팔았지. 당장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동네 사람이 뭐였다? 그럼, 며느리는 돈을, 이 며느리 아들, 왜 돈을 빌려줬겠어? 강노인 땅이 있어. 강노인 땅이 있으니까 너네 아빠가 돈 주겠지. 이건 저 비싼 땅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몰려왔겠지. 그래서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게 강노인은 팔고 싶지 않았지만 얘네들 어차피 물려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몰려오면 사람들한테 이런 인식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팔자 하고 팔기로 마음을 먹겠죠. 근데 이 A라는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며느리 아들한테 줄 건데 그냥 팔아서 주지 뭐 어느 천년이나 산다고. A에서 B라는 마음에 변화하는 이유를 어떤 식으로 소설에 묘사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겠죠. 하이라이트 들어 소설의 가치에서는. 자, 부동산을 향하다가 자신의 밭에 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파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자본주의를 생각해서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밭작물이 목말라 있어. 그러면 이 파는 것보다 이 밭작물, 이 생명체에 대한 농사꾼의 마음이, 생명체의 마음이 더 생명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듣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으면 팔겠죠?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은 해소가 됐죠. 그렇지만 이 내면에 있는 자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와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해소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이 글을 넣냐?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본을만 생각하고 이 생명을 중시하는 느낌에 대해서 약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가는. 그러니까 이걸 대비시키면서 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부각시키고 조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쓰는 거겠죠. 됐나요? 자, 시대 배경을 보면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했죠. 그러면 86인가 88인가 연도니까 이거죠. 연탄재라는 것은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구공탄으로 이렇게 해갖고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저. 자, 도로 주변 미화 사업, 이런 도로 주변 미화 사업 지금도 하는데 그냥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때 더 많이 했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걸 전부 합쳐서 이 정도 88년이면 당연히 80년대잖아. 근데 이 시대 때 이런 걸 했다는 거지. 많이 쓰고. 지금도 연탄재 쓰잖아.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렇게 합쳐서 해요. 이게 결정적인 거고. 자, 다음에 인물관계의 갈등은 강노인하고 이게 생명존중, 아내 자식. 자,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생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동그라미치고 자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인 건 세모치고 이렇게 쳐줘야 돼요. 내용할 때. 강론인 땅을 팔아서 자식들의 경제 위기,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주고, 자, 강노인이 팔아서 그 자식들이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하는 거죠. 강노인은 자신이 평생 애를 쓰며 가까운 땅을 지켜보며 계속 농사짓는 재미와 보람. 평생 애를 쓰고 가까운 재미와 보람. 또 애매하게 그치? 밭에서 나는 무슨 냄새로 골머리를 앓음. 아, 농사를 지니까 거름 냄새나 똥 냄새 이런 거 많이 나겠네. 인분이야. 그래서 사람, 똥, 그치? 인분 냄새로 골머리를 앓음. 동네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 그럼 똥 냄새가 없어지면 주변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아 이거네. 동네 집값이 더 올랐으면 농사 똥 냄새 하지 말고 땅을 팔아주세요. 그럼 집 짓고 그러면 더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 이 노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지? 동네 사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잘 정한 거야 소재를. 왜 그러면 둘 다 이유가 있잖아. 그치? 자, 강노인의 모습을 통해 본 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 이게 시험 나오면 제일 어렵겠네. 모종이 살아있는 밭에, 모종은 뭐지? 조만한 식물, 모내기를 할 만한, 모에 내기를 할 만한 조만한 식물이 살아있는 밭에 연탄재를 버려버리면, 연탄재 버릴 데가 없는데 이게 땅이니까 사람들은 버려버린 거지? 근데 이게 연탄재를 주면 이게 파묻혀서 죽지.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 해마다 씨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일을 좋아함, 재미보람이라고 그랬고, 재미보람. 땅은 팔면 큰 돈을 벌겠지만 돈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네, 그치? 돈이 가치가 아님, 의미 없다. 나 그냥 이거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땅을 무슨 공간? 인간과 공존하는 공간, 생명의 공간? 뭐야? 생명. 아, 그게 맞냐? 아유, 생명의 공간,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 땅을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 땅과 인간은 공존한다. 쉽지 않은데.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삶은 전통적 삶의 방식이야? 아이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함. 전통적인.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만 쫓는 삶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함.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만 쫓는 삶보다 만이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아, 여기에서 자 조심해야 되는 물질적 가치가 나쁜 건 아니라 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조기 책 앞에 펴보세요. 여기다가 조금 더 제일 앞에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훑어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에 공동체 문화는 다 됐죠? 작품 사회문화 독자의 태도도 다 됐죠? 그 다음에 유고는 왜 나왔을까? 전승의 전승과정. 오, 이걸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통을 했을 때 심청전 하면 이것도 다른 건데? 이게 별도의 것인데, 근원서라는 이게 이 이야기설 이야기화라 이게 구전으로 떠도는 거야. 지은이가 심청이야. 거타지설화 이 두 개의 설화를 짬뽕시켜서 판소리는 예를 들어서 신채호가 뭐 몇 마당으로 묻고 누가 만들고 해서 판소리도 구전이야. 입으로 전해. 그런데 노래가락으로 동네마다 심청 가로 판소리는 가로 끝나다. 이게 글자로 친 게 심청전이야. 이거는 판소리가 소설이에요. 그래서 판소리를 소설로 바꿨어. 이게 신소설은 개화기 때 강 위에 연꽃이야. 이런 식으로 각자가 들어간 거 전이 들어간 고전소설이고 판소리 개라고 그래. 계열의 소설이라고 그러고 신소설은 개화기 때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구전으로 가면 이건 구전이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글자로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단편소설 특징 다 했고 여기는 뭐 있어? 원미동 특징 했나? 쓰레기를 모아 태울 수 있는 공터가 있음. 하루 종일 아이들이 떠도는 웃음소리 가득한 동네. 아, 쓰레기를 모아 같이 태우는 공터면 소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동네인데 원미동의 주씨와 행복사진관 엄씨 이 두 개. 다른 데서도 나와. 근데 부산에서 온 거지 저 사람은. 미장 일을 하다가 원미동으로 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라는 거지. 여기는 행복사진관 엄씨는 딸 셋을 기르며 소소하게 행복 이름이 행복사진관이니까 그지? 소소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미동 사람들 배경 잡을 때 한 거지. 왜 이걸 놨을까? 소개해주는 소시민인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거를 소소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안 쓰면 돈만 하는 돈벌레가 되면 이 갈등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소시민들을 여기다가 소개를 하는 거야. 여기는 강로인만 나왔지만 여기다가 소시민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이 소시민도 행복을 위한 사람들이고 그냥 우리네 이웃들이다 라는 걸 해줘야 이 강로인과의 갈등 구조를 했을 때 둘 다 긍정을 하고 얘도 맞네 이 얘기를 하게 해주는 거지. 자, 강로인의 특징은 1m 80을 오 크네. 고집이 있고 크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외양 묘사 씩씩한 걸음걸이 꿈틀거리는 힘줄 우렁찬 목소리 요거 나오면 외양 묘사에 대해서 나오겠지. 강로인의 외양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딱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라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나이에 비교해서 풍채가 이건 누가 한 거야? 작가가 끊임없고 씩씩하며 주관이 뚜렷하고 이거는 뭐라고? 작가가 평가한 거. 외양묘사하고 작가 평가는 구분해야 되는 거. 그게 시험 문제 나올 테고. 자, 부부의 소개로 강남부동산 원미동에 강남부동산을 경영한 지 오래되었음. 토박이겠네. 강남 땅을 주물어다가 재산을 날리고 부천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고 어떤 부천에서고 그래서 원미동에서 정착해서 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것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강로인의 팔지 않는 땅 동네 미치는 그냥 똥냄새 나네. 반농사 땅을 팔지 않는. 그 다음에 시청으로부터 2차선 도로가 그제 도로변이 개발되지 않고 있음. 2차선 도로변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개발과 연구가 되는 거네, 그지? 예, 실제로 땅값 하는데 빨리 팔아라. 그래서 개발도 되게. 그래서 2차선 도로와 관련돼서 2차선 도로. 그러니까 도로 지선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나게 되는 거고. 강로인과 박씨는 땅을 팔지 않아. 강한 의지를 보임. 그러니까 박씨는 팔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의함. 그래서 이제 이 강로인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회유한 사람은 박씨. 요 소시민은 누구지? 행복사진관하고 주씨인가? 나머지 다 소시민이야. 맞아. 자, 강로인 박씨 됐고. 이건 뭐냐? 한창 개발 중인. 아까 나 얘기했네. 그지? 급격한 도시화에서 한창 개발 중인.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땅 때문에 못 되면 문제가 되지. 근데 강로인이 마지막이라고 한 거는 이미 넘긴 땅이 있네. 2층 상가 4채가 들어서고 도로편에 공터에도 몇 달 안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그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팔지 않은 땅은 건재상에게 빌려준 땅하고 200평 남짓한 땅에 밭 있는 채소들을 꾸미는 거하고. 그 땅이 이 강로인이 판 땅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도 개발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판 땅도 있고 그지? 빌려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농사짓는 자기가 마지막 이렇게 농사짓는 요 200평은 안 팔겠다는. 왜? 마지막으로 나의 뭐를 지키고 싶다는 거야? 전통의 삶을. 굉장히 땅이 많았는데
이 강노인이 지키고 싶은 것은 마지막이라도 내 전통의 마음, 농사짓고 소시민처럼 살고 내가 편안하게 재미있게 생명을 존중하면서 사는 삶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200평도 팔아라 알바끼처럼 이거를 팔아야 200평이면 작은 건 아니거든. 40평 아파트 생각해봐. 그러면 30평 아파트 하면 여러 채잖아. 그럼 이 땅이 있으면 그 동네에 그 냄새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걸 팔면 동세가 훨씬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나는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통적인 삶을 지키고 싶은 소시민 노인, 물질주의 시대에 소시민 노예의 바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이해되세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종류들을 나누는 거예요. 됐죠? 강노인이 서울 것들이란 하고 욕한 이유는 이거 봐 연탄재를 내다 버린다고. 왜? 남의 땅의 소중함. 왜? 농사짓는 땅의 소중함이 있는데 연탄재를 함부로 들으면 식물이 해가 안 좋거든. 연탄재를 다 져서 섞을 때는 말고. 자 여기서는 뭐라? 강노인이 설득하는 박씨 부부. 꼬시네 박씨가 계속 유사당자 자기의 노력 이렇게 하고 땅값이 안 오르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놓으면 그런데 강노인 논에도 빨리 팔으라고. 그냥 뭘 농사 짓냐고. 농사 짓는 땅을 처분하고 그 땅이 개발되고 주변이 다 오른다고. 그것 때문에 안 온다고. 당신이 동네 피해준다 이런 거 한 거지. 자 이거는 뭐야? 강노인을 설득하는 박씨 부부.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돈 좀 더 줄게요 뭐 이런 얘기네. 그지? 동네 사람이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몰래 연탄재를 놔보니까 짜증나고 그러는데 뭐 짜증내고 그러시냐고 팔으라고. 그러면 여기 있네. 왜 벌어 연탄재를? 어쨌든 땅이잖아. 그지? 그리고 연탄재가 이게 쌓여. 그리고 연탄재가 별 해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흙덩어리라고 생각해. 부시면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밭에다 연탄재 많이 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잘못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 잘못이란. 그러니까 강노인 입장에서는 식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엄청난 잘못이지. 근데 사람들 입장에는 흙에다가 연탄재 버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엄청난 큰 일이 아니라고. 사소한 일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강노인 박씨 남의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우고 있지. 남은 땅 200평 정도. 그치? 강노인이 땅을 팔면 동네 개발하고 땅값을 올리고 싶고 으쌰으쌰하고, 강노인은 오줌, 인분, 밑거름 다 넣어가지고 농사, 최대한 옛날 방식의 농사잖아. 왜 그러냐면 오줌, 인분을 안 넣고 비료를 사다가 하는데 옛날 방식은 그렇게 안 했거든. 오줌, 인분 섞어갖고 발효시켜갖고 거기다 뿌리고 그랬어. 밭에서 풍겨오는 근데 냄새가 좀 쾌쾌해. 확실히. 그랬죠? 자, 겨울이 되면 강노인의 밭에다 일부러 연탄재를 내다 버리지. 겨울에 뭐가 없어? 식물이 없지. 그러니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특정되는 거니까 연탄재가 어마어마한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었어 옛날에. 우리 집도 여기 다 개발되고 여기 우리 집 밥 있었는데 사람들이 연탄재 이렇게 버려. 그럼 이거 부셔가 그냥 섞어버려. 밭 갈 때. 이해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도로 자체가 흙이라 연탄재를 내놓으면 깨가지고 눈 오면 그냥 쫙 펼쳐버렸어. 그럼 부셔져가지고 그냥 하고 지내고 그랬어. 특별히 치우지 않고. 됐죠? 자, 이거는 강노인은 밭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갈등을 빚고 가족들도 팔라 그러고 억척스럽게 땅을 늘렸더니 땅이 최고니까 아들 딸에게 다 쏟아 놓으면 지지 남는 게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반상에는 어쨌든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지. 강노인 밭 인분 냄새, 그지? 그리고 인분 냄새 되면 벌레도 끼고 그러는데. 농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미용실 자리에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함, 어디를 새벽정이란 말에 마음이 상함. 이 사람이 완고하다는 거지. 강노인이 대인관계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하니까 좀 팔으라고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네. 동네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집 팔으라고 그러고. 자, 강노인은 주위 사람 외유 압박, 평상 농세, 물질적 가치 따지지 않음. 강노인의 아내는 팔으라고 그러네. 편하게 쉰다고. 자식들한테 다 주라 그러고.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의존하고 그 달아라고 사업자금을 달라 그러고. 땅 있는 부모 가진 자식들 이런 경우 많은데. 강노인의 인분 냄새, 건물이 들어서 동네 발전하길 원함. 그래서 중단하기를 원함. 강노인 그만두고 싶지 않음. 계속하고. 그러니까 많이 팔았고. 근데 최소로 내 삶. 그러니까 나 재산 없어도 되는데 내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마지막이라는 의미.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지. 자, 갈등은 뭐야? 화가 나서 사람들이 다 밀려오는 거지. 연탄재를 버림. 화가 난 거네. 화풀이네, 연탄재는. 연탄재 자체가 약간의 피해로, 그러니까 툴툴거림에. 반상형,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화풀이잖아, 화풀이. 그러니까, 에이 하고 욕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피해라는 거지. 자, 모종이다. 근데 모종이 있는데, 겨울이니까 모종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 버리냐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의도까지는 없었지. 근데 화가 난 거지. 됐죠? 1988년 도로 이미지 사업, 도로 깨끗하게. 이미지가 투니까 88 올림픽 앞두고 도로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이거 지저분한데 이런 데 다 없애고 하는 걸로 자꾸 하는 거고. 며느리, 아들 빚 다 됐죠? 동네 사람, 땅값 오르면 대신 갚아주는 것 때문에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거고. 여기는 아내는 용규가 공장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담보로 잡혔으니까 빨리 돈 주라고. 최신 기계에 살면 돈 벌 수 있어요. 은행에 경고장 날라왔어요. 처가에서 돈을 끌어왔어요. 그럼 진짜 돈 줄만 하네, 그지? 아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땅이라고 그랬는데, 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지.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식물 키우고 하는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그걸 써준 거야. 그래서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키고 싶은 9세대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그래, 신세대의 말도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신세대한테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챙기고 싶은 전통적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준 게 마지막 땅이라. 이렇게 씨 뿌리고 농사해서 걷어내는 거. 자기가 노력으로 정신적 가치로 이게 농사 짓고 식물 키우는 거에 만족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말고 주변 사람들도 맞아.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지키고 싶은 마지막 그 200평 수많은 땅을 팔았는데 그것도 못 지켰냐 이런 얘기라는 거지. 근데 지킬 수 없다는 거지. 주변이 전부 다 그 장사하고 그러면 내 땅만 농사 짓다면 진짜 냄새 나잖아. 주변에 번듯한 건물 들어왔는데 나만 농사 지면 사람들이 또 피해를 좀 입잖아. 그러니까 주변이 다 변해가는데 나는 마지막에 좀 지키고 싶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봐봐. 공동체적 삶의 모습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있어, 사람들이. 그렇지만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지. 돈 주고 땅값 오르고 다 하고, 그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지. 도시화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심리적인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땅을 팔아야 되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요. 마지막인데 원하지도 않는데 팔아야 되니까 마지막이 되니까 마지막에 대한 느낌은 허탈. 근데 어쨌든 땅을 주긴 해야지. 그치? 근데 땅을 파는 걸 허탈한데 땅에 대한 아이고 안 팔고 싶다는 미련도 있고 자식에 대한 애정도 있고. 저기 보면 강노인은 요거 나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나오네. 네? 이 생각을 바꾸는 격이, 결정된 격이는 잘 묘사해야 글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 동네 사람들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안 팔았는데 자식이 곤란하니까 자식 때문에 판다는 거지. 외면할 수 없어서
팔고 싶어? 아니, 내키지 않지만 땅을 결심한다는 거지. 자, 젊은 날에 자기의 노력이 모여있는 땅을, 그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지. 됐죠? 원미동.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는 원미산. 그래서 원미산에 원미동이 있네. 원래 아름답다고,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원미동이야. 그죠? 팔아야 될 상황. 그럼 이것도 다 됐죠?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다 알아보고. 자, 마지막으로 요 시는 한번 독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끊으면서 요거는 한번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시를 딱 보시면 이렇게 시를 딱 받으시면 보세요. 요 다 있었죠. 그럼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것도 다죠. 뿐, 다. 다로 끝나니까. 이건 오자. 돌렸다. 이렇게 하면 되죠. 타고 있었다. 이렇게 되죠. 부끄러웠다. 죽이었을까. 이렇게. 요것만 까네요. 두고 있었다. 그죠? 그럼 이게 주제겠네요. 생각에 하이라이트. 근데 보세요. 여기는 앉아 있었다. 나가는 길이었다. 쳐다보지 않는다. 고개를 돌렸다.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낯짝 부끄러웠다. 죽이지 않을까. 그럼 요거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흐름으로 쭈루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보면, 자, 국가철도를 타고 앉아 가다가, 이게 이제 배경으로, 그죠? 문득,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폈다. 살피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 그럼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겠죠? 아시안. 그래서 아시안이라고 쓴 거네요. 외국인은 안 하고, 특정하지. 누군지 대화를 안 하는 건 모르니까.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왜?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렸다. 그런데 앞에. 자, 늦은 봄날, 요거는 뭐라고요? 전국철. 공간적 배경인데, 시간적 배경.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더운. 늦은 봄날인데 더워. 공휴일이야. 오후야. 나는 잠무. 남은 일. 자는 쇠잔할 자인데, 남은 일. 임무. 남은 일을 하러, 남아있는 일을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그러니까 국철 타고 사무실 가는데 외국인 봤다. 하는 거겠죠? 저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요. 별게 다 궁금하네. 궁금하다 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그럼 고개 돌리고 자기들끼리 웃다가 귓속말을 할 뿐 나는 쳐다보지 않는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 쳐다보고. 자, 모자왕사는 모자를 팔러 오자. 이 철도에 보면 물건 끌고 와갖고 파는 사람. 1,000원 주고 사서 머리에 써보았다. 왜 모자 샀어? 늦은 봄날이라. 더워서. 만년필 강사가 만년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그지? 그러면 모자도 써보고, 그러면 여행 왔든지 무슨 뭐 하든지 그러면 뭐 호기심에 살 수도 있겠네. 그지? 문득. 이것도 문득이네. 이것도 문득이고. 문득. 갑자기 이렇게 쓴 거네. 그지? 나는 천박한은 깊이 있지 않은, 그냥 우연히 발동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야? 이걸 보면서 쟤는 만년필 사는구나, 이거 사는구나, 뭐 하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게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걸 생각하는 이유.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기가 그냥 생각한다는 거야. 들어서 황급히 차창 밖으로,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거야. 그랬더니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출렁출렁거리는 수면 위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 이건 바뀔 거지. 강 밖에 있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들이 물결을 타고 달리고 있다. 이렇게. 나는
이게 수인이 그냥 화자가 나온 거고,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동승하지 못하고 낯짝이 부끄러운 거예요. 쓸데없는 관심을 가졌다. 쓸데없는 생각을 가졌다. 쓸데없이 내가 왜 이렇게 그들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쓸데없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회사도 가는 길이 있고 공장이, 그러면 나는 회사 가지 잡무하러. 이 사람들은 공장 다닐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게 저희들은 일자리로 돌아가는, 공장으로 가고 있는가? 않을까? 그러면 같이 지금 일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근데 봐봐. 자유시고 감정을 썼는데 성찰은 반성 관찰이거든?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한 거야. 근데 이거 비판한 건 아니지. 나쁜 거, 이거 잠깐 단점이다 이런 건 아니지, 그지? 본인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지? 네. 근데 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이 가지는 상상력이야, 이거는. 쓸데없는 게 아니야. 겸손하게 얘기한 거야. 천박한 호기심이란 것은. 이 천박한 호기심, 이 호기심 때문에 시가 나온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했는지만 하이라이트지. 그치? 이 사람들은 어디 다녀? 공장 다니지, 공장.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회사는 내가 일하러 가고 공장에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쩌면 공장을 다닌다고. 가능성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하철에서 아시아 남녀를 만났는데 이게 외국인 노동자라고 여기 써있잖아. 그러면 이 시 말고 이 시 설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른 시에서 아마 썼을 거라고. 그러면 다문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서 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을 집중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그게 부끄럽다고. 그게 차별적 시선이라고. 그래야 반성이라고. 그래서 이게 성찰이라고. 그래서 비판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적 시각으로 본 자신의 모습을 비판한 거야. 됐죠? 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니까 기차 타고 국철 타고 가는 거를 쓰는 건데, 평이하게 주변 상황을 국철 타는 모습을 썼는데 대조되는 감정이 있다는 거. 감정, 깨달음. 이게 뭐라고? 천박한 호기심이다. 이렇게. 그 천박한 호기심 발동했다. 그런데 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끄러워. 왜? 이 천박한 호기심이란 느낌 돌렸을 때 요거까지 나온 거야. 잠깐 생각해. 이 차이가 별로 안 나. 시간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 아닐까. 저들도 나랑 똑같은 노동자인데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깨달은 과정을 얘기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만 봐서는 이게 동석이라고 썼잖아. 그냥 같이 타고 가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인생을 좀 이 열차, 국차, 왜 국철을 하필이면 동원했냐면 인생의 길, 가치. 요거는 뭐냐? 이 열차 칸은 같은 사회. 같은 사회 안에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호기심 보이면서 저 사람 뭐야? 하는 보인. 이 사람한테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관심을 가진 이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사회문화적 가치에서 다문화 가치가 소중한 것인데 이 다문화 가치를 내가 여기서 느꼈지 이 전에서 덜 느꼈다는 걸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자체가 이 주제만 보서는 이게 왜 천박한지를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려고 이거를 복사를 한. 됐나요? 그래서 여기 써있나요? 어떻게 써있나요? 이 복사를 확인하면 차별적 인식이 있다는 거지. 편견이 있다는 거지, 자기가. 그게 천박한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공존하는 걸 그래서 국철을 쓰고 열차칸을 쓴 거지. 그래서 실천하고 깨달아서 같이 하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별적 인식하는 자체, 통합을 방해하는 자체. 그러니까
낯선 시각으로 외국인들을 보고. 그런데 봐봐. 우리가 자꾸 이런 시각을 보니까 얘네들 둘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나는 절대 안 보지. 그지? 이 작가가 이걸 막 보지. 낯선 시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보면 이 시각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즐기지. 자기들끼리만 보고.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내 시각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마주보면서 떠들다가 말도 못하고 귓속말로 웃다가도 귓속말로 얘기를 하고 나는 의식적으로 안 쳐다보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시각을 이 시각을 거두어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앞을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 글쎄 그렇게 앞을 보면 밖에 나가보니까 막 서로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고 이게 자연이야. 이건 자연. 자연은 이렇게 서로 다른 새도 물결 타고 같이 다니는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를 대비해서 낸 거라고 요걸 보여준 거야. 그럼 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